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있는 김병로입니다. 저를 소개해드리면 청와대로 가는 길에는 세종로가 있는데요. 명동으로 가는 길에는 충무로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로 가는 길에는 김병로가 있다. 열렬한 박수를 보내실 줄 알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한 10여 년 이상 계속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 얘기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이후부터 바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갤럽에 의뢰해서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6년 동안 조사를 했고요. 또 그거와 짝을 이루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라는 이름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중에서 최근에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탈북해서 국내 입국하신 소위 말하는 직통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을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저희가 면담을 해서 심층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에 했고 2010년에는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요. 2011년부터 20년, 지난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남북을 비교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남북 통합지수, 통일을 통합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금 통일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뭐 퍼센티지로 하면 10%에 와 있는지 20%에 와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남북 통합지수에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통일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니면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들어가겠고요. 또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적으로 인식하는지, 또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그런 북한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주변국, 아마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주변국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상호의 인식들을 조사해서 이 5가지를 통일의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 분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고 또 한국에 대한 의식이 어떤가,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북한 내부의 실태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남한에서 와서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북한 주민들 통일의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2가지입니다. 통일이 언제쯤 됩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마구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시고, 2번째는 근데 통일을 꼭 해야만 하나요? 그런 질문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통일이 언제쯤 되느냐라는 질문은 그냥 일상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매우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뭔가, 통일을 뭐로 생각하는가, 전통적인 정치적 통일,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 정치적 통일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자유왕래하는 그런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뭐 경제 협력 정도 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언제쯤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통일을 생각하시는 개념이 뭐냐를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통일의 개념들을 연성복합통일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성적이면서, 그러니까 국가만의 통일이 아니라 경제, 문화, 다른 부분, 사회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복합적이라는 건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성적이고 복합적인 통일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언제쯤 통일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는 뭐 궁금하니까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생각 없이 뭐 개념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대충 그냥 던져보는 거죠. 한 20, 3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되게 정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겠고요. 어떤 분들은 통일이라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뭐 지금도 통일이 시작됐고 쭉 진행되면서
나중에 국가의 국가 또 정부의 정부의 통합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통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니까 통일이 언제쯤 됩니까? 라는 건 좀 복잡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느냐? 통일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53%, 필요 없다라는 분이 25%, 4분의 1, 국민들의 4분의 1은 통일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절반 정도 되시는 이 분들도 결국은 따져 물어봤을 때에 진짜 통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이분들은 통일 필요하긴 한데 좀 점진적이고 어떤 상황이 조성됐을 때에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시는 분은 이들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통일이 그냥 기회가 되면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한 25%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일의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에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미래 비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통일이 되면 이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 흐름이 있고 또 다른 한 흐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실로 돌아가서 지금 분단이라는 현실을 아직 직감하지 못하고 살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이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의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한계에 도달해 있는데 통일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세계 몇 대, 지금 한 12대 강국이지만 한 6, 7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던가 그런 얘기들 하면서 블루오션으로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렇게 꿈꾸는 통일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방식의 접근들,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제가 볼 때는 주로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이게 현실의 고통 또 분단의 아픔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회가 이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나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현실이 좀 취직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통일이 되면 이러한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쪽으로 미래 비전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고 좀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 구세대들에게는 과거의 아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비용 많이 치르고 있는 비용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이제 지리적 비용, 경제적 비용, 군사적 비용 정말 이 남북이 분단으로 인해서 치르는 지리적 비용은 이렇게 대륙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북한으로 인해서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철도 도로가 지금 단절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치르는 비용도 굉장히 크지요. 경제적 비용 말할 것도 없고 또 군사적으로 많은 소모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이산 가족이나 납북자들 가족의 그 아픔, 그다음에 또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분단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또 남북 간의 불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이 학습을 합니다. 불신을 학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라는 게 많이 상실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단이 가져오는 폐해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쨌든 미래 비전으로 끌고 가든 아니면 현실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든 간에 분단을 넘어서서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전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도 지금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평화라고 불러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평화인 통일 평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리적인 어떤 비전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복잡한 내용이지만 카테고리를 좀 한 4개 정도로 나눠보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를 지금 운전하고 가고 이제 자동차 움직이는데, 자동차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 구조나 아니면 차가 움직인다 생각할 때, 운전을 한다 생각할 때, 브레이크. 브레이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브레이크 중요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 중에 좀 자기가 말하는 것 얘기하면 다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엔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제 차의 크기에 따라서 엔진이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튼튼한 엔진을 준비해야 된다. 아마 이게 엔진이라는 게 이 통일을 추동하는 어떤 통합의 제도, 남북을 제도적으로 묶어 나가는 그런 동력이죠. 그런 면에서 엔진이라고 하면은 남북을 통일로 이어가려고 할 때 통합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사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개성공단을 만든다던가, 또 약간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DMZ를 세계 평화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던가,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평화지대화를 DMZ에 만든다거나,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게 이제 남북을 통합하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제 아까 브레이크 말씀해 주셨는데,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을 아주 자유자유롭게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주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운전기사가 미숙한 사람이면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죠. 그러면은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냥 이게 급떡하면서 쓴다던가, 아니면 또 페달을 확 밟아가지고 마구마구 속도를 낸다거나 하면, 이런 데서 이제 좀 미숙함이 드러나게 됐고, 또 좌우로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얼마나 그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아주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통일의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일을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리더십은 물론 최고 지도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많은 통일에 참여하면서 이 통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실 이제 여기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통일의 리더십을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먼저 깨닫고 또 배운 다음에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통일을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통일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차원은 이제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자동차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유해 보자면 주변 국가들이 통일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협력해 주는가, 통일 외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국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 미중 간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균형 외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의 자동차에 제일 필요한 것은 기름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 기름이 있어야 그걸로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통일 의지, 통일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통일 의식은 아마도 이제 통일의 에너지를 만드는, 또 에너지를 어떻게, 지금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풀어서 쭉 뒤까지 설명할 텐데,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떤 부분 좀 크게, 어떤 부분 작게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야 되죠. 통합 엔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파트너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혼자서 할 수 없고 북쪽을 파트너로 삼아서 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존재죠. 그래서 북한의 실체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궁금해하죠. 인권유린, 독재, 악의 축, 이런 쪽으로 북한을 그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학생이나 학생들의 이런 생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참 친구들이 있고 가족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상점에서 이렇게 물건 사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북한인지, 아니면 악의 축이고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북한의 실체에 가까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럽고, 또 이걸 이제 좀 정확히 또 균형 있게 판단하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북한에 대한 이해.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북한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기 위해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정말 우리가 북한을 연구할 때도 가장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여기는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연구를 해도 왜곡될 수밖에 없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에서 누구에게 압박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약간 좌우에 휘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두려워서 북한이 좀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정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공간 속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대로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 중립이 거의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학자로서 사회과학자로 노력하면서 가치 중립적으로 가급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여기 그래서 국가적 실체를 이제는 남북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면서 연구를 접근하는 게 좋겠다. 우리 유엔에 다 91년 9월 달에 남북이 유엔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완벽하게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는 분단국으로서 스테이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경험적 분석에 기초해서 북한을 연구해야 되겠고, 또 너무 분절적으로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비교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의 비교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해서 북한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통일 의식 조사도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1년 이내에 탈북한, 아주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태가 어떤지를 좀 약간 예를 든 건데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고 많죠.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 일은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얻는 수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합쳐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기초로 해서 북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회사에 북한이 뭐 완전 고용의 사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당연히. 그러나 실제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71%, 20년도에 올해 70% 정도, 71%였습니다. 과거에는 2018년에는 한 90% 정도 됐고, 이제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치라든가, 또 이제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 실제로 북한이 공식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을 교육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가치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많은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게 서베이를 통해서 보면 비슷한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34%, 44%, 29%, 시기마다 좀 달라요.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교육받는 그대로 아주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살고 있다 볼 수 있고,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반면에 별로 없다 자부심이, 이런 분들도 한 30% 정도 사람들은 자부심 별로 없다, 한 10% 정도 사람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김정은의 실제 지지도가 어떻겠는가라는 걸 간접적으로 저희가 추론을 해보는데요. 저희 이런 자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벌써 3번이나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서베이 자료들을 못 만듭니다. 북한 내에서는 의식조사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만들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연구한 자료들을 필요한 것들만 활용을 하는데, 한 6, 7년 전부터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 응용사회학이라는 그 과가 아니고 연구 부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조사에 대해서 통일의식조사나 이런 조사, 북한에 필요한 의식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세우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이제 한 6, 7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지지도는 아마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자랑하는 건데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자료,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 북한에서는 더 관심이 많은 자료, 그게 이 김정은 지지도인데요. 지금 올해 경우에 62% 정도의 지지도를 보이고, 재작년에 2018년도에는 한 73%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 집권 초기 지지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물론 이 자료는 엄밀한 과학적 토대에 의해서 한 건 아니죠. 샘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에서 150명입니다. 어떤 경우는 150명,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부터 올해 초까지 탈북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116명을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적어서요. 3, 4, 5월 달인가 그때는 뭐 열 몇 명밖에 안 됐고요. 아마 전체가 아마 금년 이제 12월 끝나봐야 알겠지만 한 300명 정도? 원래는 보통 과거에 많을 때 2,000명 정도 들어오다가 한 10여 년간 1,000명 정도 들어와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아마도 300명 정도로 엄격히 이렇게 급격히 감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의 지지도 같은 것도 한번 간접적으로 내보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길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길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북한 연구에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정치, 경제, 군사에도 치중했던 이런 연구가 조금씩 이제 사회, 교육, 종교, 과학, 예술, 환경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될 필요가 지금 있는 상태고, 또 생활 세계라든가 또 시장화, 또 의식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재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좀 융합하면서 균형 있게 평가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초연구, 이론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고, 특히 영문 자료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 학문 분과에서 좀 북한 통일 연구를 보는 시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방법론 문제, 자료의 문제도 제기하고, 또 방법론 문제가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 연구나 통일 연구가 과연 기존의 그 분과 학문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냐라는 비판론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통일 북한 연구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된 분들이 많이 오질 않고 학위를 쉽게 받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 질적으로 낮은 논문들을 양산했던 그런 탓도 있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치학이나 또 사회, 경제학 이런 쪽에서 통일 북한으로 논문을 학위 논문을 쓰겠다 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과학화하고 객관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북한학이라고 정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일학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최근에는 좀 북한학, 통일학은 조금 그 분과 학문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국제적으로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평화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로서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교육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10년간 과거에 지난 8월에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만은 평화학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한국의 평화학이라는 학문 분과를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부 차원까지 지금 학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강원대에서 대학원 차원의 평화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평화학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그 안에서 북한 통일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관계 현실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아직도 경색돼 있고, 또 여전히 핵 문제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과거 6.25 전쟁, 그 이후에 많은 최근에 강화도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 해서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있고 감정들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많은 남북관계 현실을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다 할 필요가 시간이 없어서 화해는 보통 9 과정의 그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화해의 가장 출발점은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아마 남과 북의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한 5차례 했나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해서 이제 과거에 식민지 그런 여러 가지 죄행들을 사과를 하라라고 하지만 아직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만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또 북한도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화가, 사과하는 문화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한테 뭐 사과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따지실 분도 있을 텐데, 뭐, 따져보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인 남북 관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덮어두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 문화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뭐 이산가족 교류를 해보자. 경제협력을 해보자. 미래, 핑크빛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그게 진짜 화해가 됐느냐? 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과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문화 속에서 뭐 백낙정 선생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한국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통일도 어물어물 하다가 통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어려움, 아픔을 주었던 것들에 대한 사과의 표현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논의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평화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국 문제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해가 왜 어려운지 네 가지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죠. 그리고 주변 정세, 그 주변 국가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러시아나 일본 모두 다 한국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런 연구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한반도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평화가 창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아까 저희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52% 사람들이고 25%는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프고요.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전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과거의 민족 담론에서부터 이제 실용적인 담론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급격히 전쟁 방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필요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의식 또는 통일 열망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뭔가 하면은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아까 이제 북한 사람들의 통일 의식 중에 북한 사람들이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독에서 서독, 동서독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면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가자. 서독에 너무 좋은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 서독으로 통합을 하면 좋겠다. 서독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식이 동독 주민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통일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의 지금 의식 속에서 우리 한국, 북쪽에서 말하자면 남조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통일이 가까웠는지 멀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남조선 너무너무 살기 좋다. 좀 남조선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북쪽에서 김정은이 통치를 해도 이건 싫고 지금 남조선 보니까 엄청 발전하고 문화도 좋고 내가 사람 만나보니까 사람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만 형성되면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의 의식, 빨간 색깔의 그 자료가 북한 사람들의 통일 주변국의 인식인데요. 가장 주변국 중에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과거에 한 85% 차지했던 게 조금씩 내려오고 러시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65%입니다. 한국, 남조선은 지금 2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상당히 올라간 겁니다. 높아진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이 가장 선호국이다. 파란 색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의식인데요. 그 다음에 북한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이런 순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자료를 볼 때 만약에 북한의 어떤 예를 들어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한국과 통합을 하고 통일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중국과 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북한 사람들의 한국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의 한류가 지금 여기는 없죠. 한국의 문화,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43%, 45%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접촉하고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류가 뭐 아시다시피 한류가 긍정적 역할도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역할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효과를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통일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아까 말한 남북의 통합 엔진을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지 종전선언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북한 주민들의 의식 부분을 봐서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통일 방식은 우리 한국 쪽에서는 연합제로 통일하자, 북쪽에서는 연방제로 통일하자라고 그렇게 방안도 지금 오래전부터 이제 제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지요. 어떤 두 개의 국가나 조직, 회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통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연합, 이거 하나가 연방이라는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연방제가 쉽지 않다라고 봐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환을 해서 지금 제안을 해 왔죠.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연합제, 우리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 안에는 연합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낮은 단계, 느슨한 단계 연방제로 시작하자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연합제부터 연방으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논의해야 되겠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통일된 나라에서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호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되지도 않은 통일인데 굳이 이런 얘기해서 정체성의 혼란만 조성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얘기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그다음에 북한의 조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조선이라고 하죠.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한국과 조선 어떤 게 정통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통일 국가의 국호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거기에 이제 이 대한이나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이 국호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통합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은 제3의 대안으로 북쪽에서는 고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의 시점에서는 고려 제3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아마도 대한민국이라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 통합해서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통일 국가의 이름이 우리가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 그리고 북한의 조선 해서 대한조선 공화국일지 이렇게 가지 않게 통일 공화국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국호 문제도 한번 좀 따져보면 재미있다. 통일연구에 지금 많은 논의들이 있고 좀 여기 북한연구학회에서 가운데 책에 보시면 통일 논쟁에서 12가지 쟁점,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아까 말한 방식의 연방제, 연합제, 국호 여러 문제들이 쟁점이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제안하고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통일을 위한 평화의 복합적 사회화 전략을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이제 이런 논의들 통일에 대한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일을 준비해 나가고 또 통일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평화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이 75년도에 이제 평화의 3개의 과정 혹은 3개의 단계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 유지에 대해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그만큼 못지않게 평화를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남북의 관계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평화협정까지 맺어가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 평화 조성, 피스 메이킹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화 구축, 피스 빌딩이라는 쪽으로 또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평화의 그 협정을 맺는 그 내용들을 담보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 활동들 그것이 이제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또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적인 치유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라는 걸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평화를 구축해 가야 되는 이런 노력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감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올인하면 그르치기 쉬워서 북한 핵무기가 있다 하면 북한 핵무기를 대응을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경제 교류 협력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평화라는 게 언뜻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 복합적 사회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창의적인 생각, 트랜센드라고 하는 초월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상상력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제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런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사유 또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 통일을 준비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이것으로 일단락하고 필요한 만큼 토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